안녕하세요. 금일 논쟁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위원회 찬성수 인론을 맡은 안무입니다. 그럼 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최초 발의 이후 19대 대선에서 심상정부의 공약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꾸준한 요구가 있어 왔으나 이를 둘러싼 여러 쟁점으로 인하여 정식 법안으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저희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태껏 법적 혼인관계와 그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의 본주로 두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인 가구는 점차 증가하여 4인 가구의 수를 넘어갔으며 가족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성노숙부에서 시행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가족의 범위는 생명과 주거를 공유하는 관계라는 답변이 67.5%, 정서적 친밀한 관계라는 의견이 38.2%로 혈연, 혼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동반자법은 변화하는 시대의 국민들이 피를 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제도의 미비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부산 아파트에서 출신한 여성의 뉴스처럼 40년이 함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었던 사실입니다. 이처럼 동거가족은 보험, 연금, 재산권 등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절차적 관계들에서 배제됩니다.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옅어지고 동거가구가 늘어나는 현대사회에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부정할 수 없다면 이는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돌보공급 빼입을 해소하고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심심치 않게 고독사에 대한 소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도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으나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선택의 기회를 넓힌다면 이는 사회 전반의 고독과 여론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의 도입을 통해 현 동거자들의 권리를 보존하고 동거에 대한 시선을 완화해 보다 더 많은 1인 가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론 마치겠습니다. 네, 반드시 임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크게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첫째, 생활동반자법 제정은 부작용이 우려가 큽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형태의 2인 공동체에 대해서만 혼인과 동일한 제도적 지원을 해주면 유사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혼인과 동일한 제도적 지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합니다. 이 법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은 혼인과 동등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 위함이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는 혼인 관련 지원 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또 유용합니다. 공공주택, 주택청약, 자금대출부터 다양한 세제 혜택, 국민연금, 초과소득 등 많은 지원 정책이 존재하며 이러한 지원 정책들은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미성결혼을 통한 불법 성향의 사례는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혼인은 해소의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악용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혼인에 대해 해소가 매우 간단한 생활동반자법은 더욱이 악용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둘째, 생활동반자법 제정보다 더 시급한 지원 대상이 존재합니다. 2021년 전국 가구 통계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약 710만 가구입니다. 그리고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가족실태 조사에 의하면 비혼 독신을 가족의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다면 710만의 1인 가구는 비혼 동거가 아닌 비혼 독신의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70만 명이 독거노인은 건강과 경제적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한정적인 예산으로 이 생활동반자법을 조정하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셋째, 사회적 인식이 부족합니다.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은 사회적 인식의 형성과 동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생활동반자법에서 말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과 동의가 부족합니다. 2022년 1월달에 진행한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본다면 비혼 동거를 가족의 형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54%로 과반수거든요. 볼 수 있다고 응답한 39%와도 큰 격차를 보이는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쪽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도표 자료 확인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법적 결혼 이외 동거 같은 혼인 형태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은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를 본인이나 자식의 결혼 형태로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순적인 응답률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한 한국 리서치팀에 따르면 법적 부부에서 탄생한 자녀가 아닌 혼외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0%에 성장했고 비혼 동거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비혼 동거의 가족의 형태를 볼 수 없다는 인식이 우세한 여론조사가 있기도 합니다. 상충되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찬성 측에 묻고 싶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관련하여서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하면 혼인보다 가벼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젊은 남녀의 결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각각의 자유겠지만 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보호 문제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혼인보다 가벼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해소율도 이혼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아이가 가지게 될 낙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찬성 측에서 세 번째 근거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적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입론 두 번째 근거에서 말했다시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족실태 조사에 의한다면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인정할 수 있고 선호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굳이 2인이 아니라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는 이 생활동반자법이 어떤 제도가 아니라 법적인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결혼처럼 단 한 사람과 맺을 수 있으며 지금의 이혼처럼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 보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마찬가지로 한 측에 명확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 배담이 가능하고요. 한국에서는 가족을 맺는 것을 너무나 막중한 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정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악용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당 입법된 이후의 사후철의 문제이지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의 정당성 측면에 저촉되는 측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고요. 네, 질문을 그리고 또 하나 더 드리자면은 그리고 그 동거 커플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나 그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현재 생활동반자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그 생활동반자법이 도입이 됐을 때 이제 이혼율보다 생활동반자 그러니까 거래 계약을 맺었을 때 해저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신 거죠. 아무런 근거 없이. 근데 저희는 해외 사례에서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프랑스 팍스 제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팍스 도입 당시 예측으로 결혼이 이전보다 가볍게 여겨져서 이혼율이 늘어날 거다 이런 예상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와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결혼하는 커플의 이혼율보다 팍스의 해지율이 낮았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오히려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뜻밖의 대안으로 나타나서 시적으로도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적합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안 된 게 있어서 아이에 대한 걸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물론 아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더 엄격하게 만들거나 이혼을 금지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동과 관련한 법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것이 가족 형성을 어렵게 만들어내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비혼 독거를 더 선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혼자보다 가능한 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게 좋다라는 질문에 1인 가구는 66.2%가 매우 동의 또는 동의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3분의 2가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또 금액적인 부분도 지적하셨는데요.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빈곤한 가정에 대해 최저생계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생계 비용은 1인 가구 51만 2,102원, 2인 가구 87만 1,958원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혼자 사는 두 명보다 같이 사는 두 명에게 지원한 금액이 더 적기 때문에 최종 17%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적 근거로 주장하신 내용이 맞지 않다고 반박드리며 토론 넘기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기 의원이 발제한 내용에 따르면 생활동반자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1항에서는 생활동반자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 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이 관계에 대한 그런 정립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 해소가 일방의 주장만 있으면 해소될 수 있는 관계에서 악용의 가능성은 굉장히 다분하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사실혼이라든지 동거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 생활 동반자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가족을 설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사실혼이나 동거, 돌봄 이런 세부적인 가족에 대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일단 그 건강가정기본법이 이번에 개정이 될 뻔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주혼이나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도 넓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주장을 하면서 이런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생활 동반자법은 조금 그 사실혼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꼭 그런 법적으로 제도가 좀 보장이 필요한 가족 이외에도 조금 사회적인 가치 문제에서 이제 조금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모호성과 그리고 불확실성을 모두 다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리고 그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사후 처리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 무시를 할 수 없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발제 내용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거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이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젊은 세대인지 이거에 대해서 특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조금 개방적이다라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발제해서 해주셨는데요. 이제 문제는 단순히 20대, 30대라든지 이런 그 개방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까지 이제 펼쳐진다는 점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2%밖에 혼외자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혼외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생활동반자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이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서 이제 그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은 생활적 동반자법에 이제 해당이 되는 그 두 명 그 동거인이 아니라 나중에 태어나게 되는 그 혼외자가 그대로 그 사회적인 부담을 떠안고 갈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사후처리라고 딱 이렇게 딱 특정 지어놓고 말씀해 주시는 건 조금 좀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팍스 제도가 이제 결혼 직전에 해당되는 제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조금 결혼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무겁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동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결혼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조금 그 프랑스 내부의 문화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소율 같은 경우가 이제 팍스가 조금 더 적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인지 이것이 이제 팍스가 더 이제 사람들이 결집하는데 우세하다. 저 사람을 동거를 오래가게 하는데 더 좋다라는 제도의 그런 그 표상으로서 작용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부작용의 우려가 전혀 없다,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실제로 가장 이 혼인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주택이 있어서 혜택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는 이 주택 청약에 있어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위장결혼을 통해가지고 이 주택 청약 가점을 받아서 주택을 분양받은 후에 이혼을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우리가 그 혼인 이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죠. 상당히 복잡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용 사례가 충분히 나오는데 이 생활동반법 같은 경우는 한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파기하고 다시 하고 싶다면 손쉽게 맺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한다면 지금에 있는 이 부작용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에 가장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말해주신 내용이 전부 생활동반자법이 결국 결혼 전에 혹은 부부의 임시단계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생활동반자법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란 말 그대로 함께 살고 싶은 성인 두 사람이 합의하에 공동관계를 이루는 법입니다. 이것은 굳이 20, 30대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중년 혹은 배우자와 사별하고 또 자식을 잃은 고독한 노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법입니다. 저희는 생활동반자법이 이러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제 자체가 마치 부부의 임시단계 혹은 부부로 혼인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법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동이라거나 혹은 혼인관계의 문제만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모든 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또 저희가 제정한 후에 함께 해결해 나갈 단계이지 생활동반자법의 근간을 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혼인은 너무나 무거운 권리입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나에게만 영향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피가 연결된 친족들 모두에게 영향이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인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재산 때문에, 친족 때문에, 부모가 반대해서 등등. 그렇지만 우리 관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 문제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함께하지 못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생활동반자법은 함께하는 두 사람을 위해 그들이 꼭 혼인이란 무거운 관계가 아니어도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첨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봤지만 그 법안을 공개하기도 전에 법의 내용과는 무관한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종교의 비판도 있었고 어떤 동성애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충분히 있고 그걸 포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반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는 생활동반자법이 개정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거와는 무관하게 어떤 매스컴이나 정치적인 것으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은 별개로 이제 생활동반자법이 생겨야 한다라고 또 저희는 주장하고 싶은 이유는 그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거를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노인 빈곤이나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 1위일 정도로 노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아까 반대측도 인정을 해주시면서 하지만 이 생활동반자법은 실질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직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오히려 하지만 저희는 이게 실질적인 법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노인들이 살면서 1인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가구 형태가 지금 현재 너무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이 부양하거나 요양시설을 찾거나 홀로 외롭게 살거나 현실에서는 동거를 하는 노인 커플도 많고 동성 친구들과 함께 사는 노인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들을 보호할 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함께 사는 친구나 동성 연인이 응급상황인데도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도 없고 혈연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또 혹은 여생을 돌보며 함께한 친구의 장례를 직접 치러줄 수 없고 비혼 동거 커플은 주택 정책에서 신혼부부나 그러한 특별 공급 요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공백을 저희는 생활동반자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예, 좀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저희 주장에 대해서 조금 왜곡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동성애의 가치를 근거로 이 가족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요. 일단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생활동반자법의 일단 입법 목적에 대해서 이인이 혼인을 하고 싶다고 외롭지 않을 권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법을 발의한 진상규 의원 같은 경우는 2014년에서 열린 토론에서 이 법을 발의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다양한 생활 공동체를 우리 이제 사회제도 편입 내 사회제도 내에 편입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양한 생활 공동체인데 왜 그 중에서 꼭 이인만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의료법 해가지고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에 관한 문제는 생활동반자법이 아니라 의료법의 문제입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법적 보호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못 드릴 게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마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혼외자를 낳음으로써 프랑스에서 저출산율을 해소시키는 게 저출산율을 오히려 해소시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랑스랑 저희 나라는 상황이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우선 프랑스 같은 저출산 문제를 혼외자로 해결하려는 것은 전혀 옳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도 저출산 문제를 혼외자를 통해서 해결되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프랑스 출산율 통계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서 애초에 프랑스는 저출산 국가가 아니었고 또한 이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또 생활동반자법과 관계없이 아동 및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기존 제도의 보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주택 마련이나 공동 납세의 이유는 부부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닌데 굳이 혜택을 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꺼리는 데 있어서 경제적 이유 당연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쓰이는 돈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고 결혼한 후에 양육비 받아 취업난, 주거난 등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아까 동거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생활동반자법이 출산과 육아가 걸린 여성이 더 약자가 되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은 64%, 남성은 56%보다 비혼 동거 출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이 임신부터 출산까지 1년의 과정을 직접 겪는 주체로서 비혼 동거 출산의 어려움을 더욱 크게 겪을 수 있기 때문으로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논란이 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법과 무관한 비판을 해줬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생활동반자법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이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당히 나서서 우리 생활동반자입니다라고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독거 노임이라든지 뭐 동거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각자 이런 가족 형태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지원이라든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필성을 나타낼 수 없는 법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문 하나만 하면 아까부터 독거노인 가구가 독거노인 2인 가구의 외로움을 사기 위해서 이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문제 1위는 건강 문제입니다. 그리고 2위는 경제 문제이고 3위가 외로운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독거노인이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지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통해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시급한 지원 대책이 아닙니다. 네, 질문해 주신 거에 서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외의 가구 주거 형태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생활동반자법은 그런 가구들에게 혜택을 주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그 혼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피해를 저희는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동거 커플이 남자친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집에서 함께 살면서 여자친구가 이제 전세금의 절반을 부담했으나 후에 폭력을 당한 후에 남자친구가 분리된 상황에서 지불했던 전세금의 절반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어떤 편협한 사례일 수도 있지만 동거 중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 제도에서와 달리 모든 보호에서 제외되고 통계에서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어떤 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동거를 택하는 이유는 정식으로 혼인했을 때 생기는 법적 구속력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되면 그 부담을 덜 수 있고 결혼이라는 선택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반대 측에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되면서 왜 2인만 가족으로 인정을 하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 정책이 확대되어 나가는 거지 지금 당장 2인, 3인 포괄적으로 다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인식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한 선례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호주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호주 아버지와 같은 남성만을 호주로 두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가족관계가 등록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남편이 죽고 나면 3살짜리 아들이 호주가 되는 정말 불합리한 상태로 들어갔고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두의 합의가 있어서 폐지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대를 했고 또 전통적 가족관계를 깨트린다면서 미풍양식을 해치는 사람들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의 가족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은 필요에 의해 약자를 위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됐을 때 일어날 수많은 문제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새로운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동거가족들을 위한 법을 문제를 미리 고민하면서 법의 제정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선 만들고 난 후에 보완이 나가고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출산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프랑스 법안을 얘기하면서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희는 실제로 그거는 사실 언급한 적이 없고요.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출산율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물론 출산을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지만 출생률을 하나의 정책적인 지표로 본다면 이미 한국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0.8년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족 정책의 실패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가족 정책만큼 지금 가족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활동반자법이 저희는 이런 측면에서도 하나의 해결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결론 시작하기에 앞서 일본은 생활동반자법이 가족을 무너뜨릴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같이 살기 위해 물먹여 잡먹기로 결혼하는 것이면
오히려 진지하게 현행 가족법의 재건축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가 가족의 위기가 아닌 가족법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야 할 당위성은 누구도 의심하지 못합니다. 저희 찬성 측은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혼 반드시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2030 세대를 필두로 반드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인식과 태도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보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이러한 고민을 이미 했거나 앞으로 하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결혼 아니면 혼자 사는 삶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최근 삶의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 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가정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 누군가가 차별받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그들의 권리 신장, 행복 추구를 위한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혼인만이 정답이라고 외치는 주장은 차별을 묵인하는 태도입니다. 차별받고 있는 이들의 실상은 어떨까요? 현행 제도는 혼인을 하지 않은 동거를 마치 비정상으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같이 살 집을 구할 때 그들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없고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법정 대리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위독한 상황에서 수술 동의서조차 서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점은 동거 사이에 온전한 방어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령 부부 사이에서의 가정폭력 사후 방어권으로서 접근 금지, 쉼터 및 공공주택 마련 등 제도적 방어권이 마련되어 있지만 동거 사이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법과 제도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 법 밖에 방치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사는 데 필요한 장벽을 낮춰 법적으로 소외된 가족들을 포용하고 외로움을 이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 측 약 5초 정도 오한해서 변론을 마쳤습니다. 네, 반대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생활동반자법의 도입이 아닌 보편적인 가구들에게 실질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찬성 측에서는 일단 우선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토론에서 분명 상충되는 자료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다시 같은 답변 돌아오신 게 조금 아쉽고요. 두 번째로 평등권에 대해 필요에 의해서 약자에 대해 지원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의 평등권에 의해서 보자면 1인 가구가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다수의 1인 가구가 먼저 지원돼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셨어요. 저희가 분명 들었을 때 그 팍스로 인해서 저출산율이 해소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은 생활동반자법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었을 때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동반자법의 이점만을 보고 이상에 매몰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생활동반자법은 가족관계가 아닌 단지 계약관계일 뿐입니다. 혼인관계에서도 꾸준히 악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혼인에 비해 해지가 훨씬 간단한 생활동반자법이 악용될 여지는 너무나 큽니다. 아직 제고되어야 할 상황이 너무 많고 특히나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큰 사회적 혼란과 반발 또한 부정적인 시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찬성 측은 누군가에게는 평등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법률을 지적하면서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를 제정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이미 차별의 대상으로 열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초에 차별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다른 법으로 등록하고 인정하기보단 현재의 가족제도에 그들을 편입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해야 될 점은 무작정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제도들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반대측 결론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